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실력 양성 운동이라는 말을 이 시점에서 듣는다면 몇 가지 것들을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일제 우리의 통치에 대한 우리의 저항을 보고 있죠. 우리가 이제 저항의 구도를 배웠잖아요. 이 저항의 구도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예전에 일제강점기 직전에 배웠던 그 적극적 저항, 소극적 저항 그 구도를 따라가는데, 그래서 이제 적극적 저항은 무장투쟁, 소극적 저항은 이제 실력을 기르자 뭐 이런 방향인데, 요게 10년대, 20년대, 3, 40년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히나 실력 양성 운동은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실력을 길러야 된다라는 게 두 가지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렇지. 머리에 든 게 있어야 되고 교육, 그다음에 지갑이 빵빵해야 된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선 산업을 길러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교육과 산업을 얘기하는 건데, 교육을 기르려면 학교를 세워야 되고요. 산업을 기르려면 기업, 회사를 세워야 돼요. 근데 둘 다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1910년대, 20년대, 3, 40년대 분위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분위기가 조금 강압적이고 빡셀 때는 활동이 어렵다는 거죠. 실력 양성 운동은. 그래서 1910년대나 1930, 40년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 1920년대 문화 통치기에만 기본적으로 실력 양성 운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봐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실력 양성 운동 이렇게 보셨으면 일제 강점기에 실력 양성 운동이라는 모습을 보면 일단은 1920년대에 활동이 되는구나. 그다음에 다른 시대 1910년대, 3, 40년대는 어렵고 1920년대에만 가능하구나라는 걸 하나 봐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실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교육과 산업을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1920년대 문화 통치가 기본적인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일부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민족의 실력을 길러서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 대개는 여기서 말하는 민족주의자들은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개화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요, 결국은 이제 나라의 문을 열자고 했던 오픈 계열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강화도 조약 맺자고 하고, 통일기금함은 설치하자고 하고, 뭐 별기군 설치하자고 하고, 나중에 갑신정변 일으키고, 나중에 독립협회 만들고, 뭐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식민지가 되기 직전에는 애국개몽 운동 하다가 식민지가 된 이후에는 이렇게 실력 양성 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을 본격적으로 볼 텐데, 뭐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사실은 교육 혹은 산업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의 이름을 보고 이게 교육을 키우자는 교육 계열의 운동인지 아니면 산업을 기르자는 산업 계열의 운동인지 그걸 구분해 주시면 돼요. 봐봐요. 이런 식이에요. 물산 장려 운동이래. 그럼 이게 교육 계열의 운동인지 산업 계열의 운동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봐봐. 그러면 물산 장려 운동. 무슨 뜻이야? 장려는 파이팅 한다는 뜻이죠. 응원하는 거잖아. 물산이 뭘까요? 물산. 물산은 물건을 생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별거 아니야. 물건을 생산하는 걸 응원해 준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물건 생산 파이팅 이런 뜻이에요. 근데 봐봐. 물건을 그럼 누가 생산해? 물건은 그렇죠. 기업이 생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얘기는 물건 생산 파이팅 이 얘기는 기업 파이팅 이런 뜻이에요. 기업 힘내라 이런 거요. 힘내라 우리 기업 힘내라 조선기업 이런 뜻인데,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많이 만들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뭐 기업은 물건을 왜 만들죠? 수십가야? 뭐 자기가 쌓아놓을 거야? 아니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내다 팔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업이 내다 팔려고 물건을 만드는데 이 물건을 잔뜩 만들어라, 파이팅해라 하는 얘기는 사실은 기업이 만드는 물건들이 많이 팔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물건을 사란 얘기야. 그래서 기왕 물건을 살 거면 어떤 기업의 물건을 사라는 거예요? 국내 기업. 조선인들이 만든 기업의 물건을 사란 얘기입니다. 사실은 복잡하게 길게 얘기했지만 물산장려 운동은 간단해요. 결국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예요, 이거. 국산품 애용 운동입니다. 어, 우리 제품을 사랑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920년대 초에 평양에서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그래요. 물산장려 운동이 평양에서 시작된다라는 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넘어가셔도 되는데, 근데 이제 수업을 듣는 동안은 그 정도의 생각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하필 평양이지? 왜? 왜 평양이죠? 근데 그러니까 그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산장려 운동을 할 거면 기왕이면 물건이 잘 팔리는 데서 시작하면 좋겠죠. 그죠? 그럼 인구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원래 역사 속에서 좀 주요 도시로, 중요한 도시로 인정을 받는 곳이 아무래도 인구도 많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투톱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보통 한반도 전체에서는 서울, 평양이란 말이야.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남한의 수도는 서울이고 북한의 수도는 평양 아니야. 그게 투톱이라고. 그런데 서울은 조금 부담스러워. 인구 많은 건 좋은데 거기 뭐가 있어요? 총독부가 있잖아요. 식민지배의 센터라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은 인구 많은 건 생각하면 거기서 물산장려 운동 해볼 법도 한데 조금 총독부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그래서 서울은 좀 부담스럽고 그래도 인구도 충분하면서 총독부만큼 이제 부담스럽지는 않은 평양을 고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평양을 외워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항상 이제 어떤 내용을 배울 때 왜라는 질문을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왜 이런 거지? 이런 것들도 한번. 그리고 저는 사실 질문 받는 걸 좋아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는 건 너무 좋은데 근데 그런 건 해볼 만해. 질문을 하시기 전에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한번 스스로 고민해보고 탐구해보는 그런 생각 시간도 가질 필요는 있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물산장려 운동도 평양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왜 하필 평양일까? 그런 생각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국산품 애용 운동이고요. 소비자락 운동이기도 한데 이건 이제 아니 물건을 사라는 거면 소비하라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산품보다는 외제가 비싸잖아요. 다른 나라 제품들이. 그러니까 이제 기왕 그 종류의 물건을 살 거면 조금 더 싼 국내 제품을 사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렇게 국내 산업 기업들을 발전시켜서 경제적으로 자립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운동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가 붙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자스가리 우거뜬 만가리 아닌 거 아시죠?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돼요.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이런 운동이고요.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연결해서 생각해 볼 만한 게 우리가 만든 물건 우리가 쓰자. 그러니까 우리 물건을 만들 만큼의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운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운 기업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기업이 많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겠어요? 기업을 세우려면 총독부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방식이 바뀌었죠. 1910년대는 그 회사령이 허가제였죠. 그래서 허락을 기다렸어야 됐고 허락이 안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죠. 근데 지금 1920년대에는 뭐예요? 1920년대에는 기본적으로 회사령이 기억나시죠? 뭘로 바꿨다고? 신고제로 바뀌죠. 그러면서 이제는 총독부에 알리기만 하면 되고 그 허락을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통보했으면 바로 시작하면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기업 활동을 하기에 조금 편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운동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920년대 물산장려 운동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밀립대학 설립 운동. 요거는 산업 파트겠어요? 교육 파트겠어요? 딱 봐도 교육이죠. 근데 이제 저 운동은 뭐 하자는 운동인지는 알겠죠. 대학을 세우자는 거예요. 근데 저런 운동을 왜 하냐면 아마 기억날 거예요. 우리 지금 1920년대 보고 있는 거니까 1910년대 때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교육 파트의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고등교육을 허락하지 않겠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등교육이 대학 교육이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6년이 초등교육이고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교복 입고 다니는 6년 요거 합쳐서 중등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가 고등교육인데 1910년대 때 이제 고등교육, 대학교육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반도에는 대학교가 없었죠. 근데 이렇게 지내고 보니까 대학교가 어떤 학문을 연구하는 전문적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대학교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백성들끼리 한 푼 한 푼 모금이라도 해서 좀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만의 대학을 만들어 보자라는 시도를 1920년대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고요.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에서 이제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모금 활동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예상하시겠지만 일제 탄압으로 잘 되지는 않아요. 잘 되지는 않는데 일제가 이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네가 세우는 건 안 돼. 너네가 세우는 건 안 되는데 대학 그래 대학을 원했어. 대학은 우리가 세워줄게. 왜냐면 대학은 이렇게 쫌쫌따리로 모금 활동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들어. 왜냐면 뭐 이렇게 장비도 좋아야 되고 시설도 좋아야 되고 교수진도 빵빵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두 푼 모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본이 대신 세워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금 활동은 실패하지만 일본이 대신 대학을 세워줍니다. 그게 경성 제국대학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세우겠어요? 한국인들이 대학 교육을 원하니까 그래 한국인들의 대학 교육을 지원해주자 한국인들을 대학 교육을 가르치자 이렇게 해서 세우는 거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유가 있죠. 기억날 거예요. 1910년대에 토지 조사 사업이 있었죠. 사실 그 사업의 목적은 뭐였어요? 어떤 누구의 소유권이라고 딱 확정되지 않는 토지들은 총독부가 싹 다 뺏어가겠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소유권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땅들은 총독부가 다 뺏어갔단 말이에요. 총독부가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고 이 땅을 총독부가 어떻게 해요? 일본의 가난한 농민들을 조선으로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땅을 싸게 주죠. 기억나실 거. 그래서 그때 이제 일본인들이 굉장히 조선으로 많이 넘어오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렇게 넘어온 일본인 가정들의 자식들이 이제는 많이 컸어. 이제는 대학 가야 돼.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걔들 보내려고. 근데 이제 말은 무슨 뭐 한국인들의 대학 교육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막상 가보면 누구만 있는 거예요. 일본인 학생들만 드글드글하고 어쩌다 한국인들이 있지. 내 아빠가 친일파지. 뭐 이런 식인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주로 일본인 자제들이 다니고요. 네, 조금 그런 건 이걸 들으면 기분이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요 경성제국대학이 오늘날 서울대의 모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떤 친구가 저 그럼 서울대 안 갑니다. 뭐 이러고 있던데 아무튼 화이팅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당시에 이제 경성제국대학 시절에 서울대 제가 알기로는 의대 본관으로 알고 있어요. 저 지금 해화동 대학로에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농촌 계몽 운동 하면 요거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죠. 수업 시작할 때 이 실력 양성 운동에서 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운동들을 이름을 딱 보고 이게 교육 파트의 운동인지 산업 파트의 운동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물산장애 운동은 산업 파트,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 교육 파트 이렇게 딱딱딱 나눴었죠. 그러면 이건 뭘 것 같아요? 농촌 계몽 운동은 교육 파트겠냐, 산업 파트겠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많은 친구들이 아마 농촌이 눈에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보통 산업 파트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단어는 농촌보다는 계몽이에요, 계몽. 계몽이라고 하는 건 깨우친다라는 뜻이에요. 저 몽자가 꿈몽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너무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을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세상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꿈속을 사는 것과 같다. 그래서 당신은 배워서 진실을 깨우쳐야 된다. 그래서 내가 깨우치게 해주겠다. 그게 계몽이에요, 계몽. 그래서 진실을 알려주는 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의 계몽 운동은 사실은 대단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를 깨우치려면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배움의 시작은 뭐예요? 글이죠, 글. 글이 배움의 시작이야. 일단 글을 알아야 책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이라고까지는 부담스럽지만 대부분의 학문적 배움은 책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글을 배우는 게 모든 배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농촌으로 내려가면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뭐라고 불러요? 문맹률이라고 하죠. 전체 인구 중에서 글을 완전히 읽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 문맹률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몇 프로 될까요? 0에 수렴하죠. 0에 수렴해요. 0.001%막 이래요. 그런데 이 시기 때는 아니에요. 1920년대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봤는데 요새는 또 이렇게 AI 브리핑이 뜨더라고요. 보시면 장난 아니죠. 일제강점기 조선의 문맹률은 70% 후반, 80%대로 추정이 된다. 생각보다 상당히 높죠. 근데 이게 사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특히나 농촌으로 내려가면 글을 그닥 배워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농민들은 뭐 해 먹고 살아요? 농사 짓고 살죠. 근데 농사 지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쌀이 나고 하면 그걸로 먹고 사는 건데 농사를 배우는 과정에서는 글이 사실 왜냐면 나한테 농사를 가르쳐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아빠거든. 우리 아빠가 나를 이제 논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야 일로 와봐. 지금 3월이지. 이럴 때 지금 뭐 심는 거야? 땅 파고 씨 뿌리고 그래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름 되면은 잡초 뽑고 가을 되면 수확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사실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는 직접 보고 배우는 거지 글을 이제 이용해서 배우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글이 딱히 필요가 없죠. 내가 먹고 사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아빠한테 직접 배우기 때문에 보통 글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이제 농민들의 사정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농민들이 별로 글을 배울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게 농촌으로 내려가면 문맹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지식인들이 볼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이제는 일반 농민들도 글을 배울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 농촌 계몽 운동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글을 가르치자라는 건데 글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글을 자주 봐야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을 자주 보게 만들어 주려면 글을 자주 생산하는 기관이 이 운동을 나서야겠죠. 글을 매일같이 생산하는 기관 어디겠어요? 신문사죠, 신문사.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신문사들이 농민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운동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문자 보급 운동, 말 그대로 문자를 보급하겠다, 너희들에게 글을 가르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문자 보급 운동을 하고요. 동아일보도 똑같은 운동이에요. 이름만 다른 거야. 브나로드 운동이라고 하는데 저 러시아어예요. 러시아어고
는 인이라는 뜻이고요. 나로드는 뭐 인민, 대중, 영어로 치면 people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언어 문자를 가르치겠다. 글을 가르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들을 교재로 삼고 있어요. 동아일보의 한글 공부라는 교재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아는 것이 힘, 배워야 힘이다. 뭐 배워야 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글을 깨우쳐야 된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농민들에게 글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게 점점점 민족 운동화 돼요. 결국 글이라는 건 한글이잖아요. 한글. 우리 민족의 어떤 한글이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점점점 민족 운동화되고 결국은 일제 탄압으로 전면적으로 금지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사회 운동이 벌어지는데 요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그 우리 3.1 운동이 1919년이잖아요. 근데 그 딱 2년 전에 1917년에 세계사적으로 되게 큰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러시아 혁명이에요. 러시아 혁명이 벌어지는데 작년에 배웠죠. 근데 기억하시다시피 이 러시아 혁명은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 혁명이죠. 사회주의 혁명. 근데 이게 성공하잖아요. 레닌의 주도로 성공해서 러시아가 이제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되죠. 그러면서 사실은 저 때를 계기로 굉장히 사회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돼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약한 나라들, 약소국들, 어떤 나라의 식민지로 있는 나라들한테 사회주의가 빠르게 퍼지게 되는 게 이거 이 얘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소련이 이 사회주의를 퍼뜨리기 위해서 커뮤니즘 인터내셔널, 코민테른을 만들죠. 근데 그 코민테른이 이 사회주의 인식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착한 척을 하는 거죠. 되게 어느 나라의 식민지 상태에 있거나 이런 약소국들을 지원해주고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사회주의를 되게 좋은 것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되게 사회주의가 빠르게 퍼져나가요. 그래서 적지 않은 지식인들이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지식인들이 이걸 대중들한테 퍼뜨리려고 하는데 대중들 중에서 누가 이걸 많이 받아들이겠는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건 사실은 추측을 해봐야 되는 게 봐봐요. 사회주의는 애초에 왜 나왔어요? 뭐를 비판하면서 나온 거예요? 자본주의의 한계점을 비판하면서 나온 게 사회주의죠. 그렇잖아. 그러면 자본주의의 한계점은 뭐야? 사회주의가 비판하는 자본주의의 한계점. 빈부격차죠. 빈부격차. 사회주의의 목표는 빈부격차를 없애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쉽게 얘기하면 N빵주의야, N빵주의. 너도 나도 똑같이 N빵으로 나눠 가져서 빈부격차를 아예 없애자라는 게 사회주의의 목표예요, 목표. 그러면 이런 사상을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누가 좋아할까요? 당연히 가난한 사람이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지식인들이 대중들한테 이걸 알릴 때 이 대중들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주의가 빠르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어떤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농민들이나 노동자들 이런 좀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농민들이나 노동자들이 이 사회주의 지식인들의 자극을 받아서 우리도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농민단체, 노동자단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농민들은 특히나 한국 농민들은 기억나시죠? 토지조사 사업 때 굉장히 많은 땅을 뺏기잖아요. 그래서 원래 땅이 있던 사람도 이때 땅을 뺏겼기 때문에 뭐가 돼요? 땅을 뺏겼기 때문에 이제 땅을 뺏겨서 없는데 농사는 지어야겠고 그래서 땅을 빌리죠. 그래서 소작농이 되죠. 그래서 그 소작농들이 요시기 때 이제 사회주의의 자극을 받아서 소작쟁이를 하는 거예요. 땅 주인한테 땅을 빌려서 농사는 짓고 있지만 그래도 따질 건 따지는 거지. 근데 따질 때 나 같은 이 소작농들을 모아서 한 번에 같이 따지는 거죠. 그래서 주로 어떤 것들을 따지냐면 소작료를 낮춰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소작료라는 건 땅을 빌린 값으로 내는 대여료야. 대여료. 대여료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보통은 예를 들어서 이 땅 대여료, 땅 빌린 값을 전체 이 땅에서의 농산물 수확량의 한 60%를 내요.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내가 땅을 빌려서 농사 지어서 이 땅에서 한 100가마를 생산했다. 그럼 60가마 정도를 지주를 그냥 준단 말이야. 소작료로.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잖아.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데. 그래서 이걸 낮춰달라. 그 다음에 내년, 내후년에도 내가 여기서 꾸준히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내 경제가 안정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많이 하죠. 요 소작쟁이가 제일 규모가 컸던 게 이제 전라남도 신안에 있는 작은 섬인 암태도에서 벌어졌던 이런 소작쟁이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다음에 노동자들은 또 어떤 요구를 하겠어요? 이건 생각해 볼 만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원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일단은 그죠? 노동자들이 왜 노동자가 됐는데 뭐를 원해서 노동자가 된 거예요?
월급이잖아, 월급. 그러니까 이제 급여를 늘려달라, 월급을 늘려달라. 이게 첫 번째 요구고요. 두 번째로는 저 맨날 그러죠. 저 맨날 집에 가고 싶다고. 그죠? 그쵸. 퇴근시켜달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인 노동 시간을 좀 줄여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를 늘려달라, 노동 시간을 줄여달라. 이런 요구가 이제 노동자들이 많이 하는 요구가 되겠죠. 그리고 특히나 한국인 노동자들이 좀 요구했던 건 뭐냐면 일본인 노동자들과 차별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노동쟁이에 가장 유명했던 건 강원도 원산 지역의 원산 총파업이 가장 유명했습니다. 지도로 보시면 뭐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농민들의 이 소작쟁이로는 전라남도 신안의 암태두 소작쟁이가 가장 유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들의 이런 노동쟁이로는 이렇게 따지는 거죠. 사실 쟁이라는 건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쟁이로는 강원도의 원산 총파업이 가장 유명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농민운동이나 노동운동이나 결국은 사실은 내가 일하는 조건이 나아지길 바라는 그런 이제 쟁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봤다시피 농민쟁이도 그러니까 소작쟁이 어, 이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소작농들이 이 땅의 주인에게 따지는 모습 이게 이제 소작쟁이죠. 근데 그때 따졌던 것도 보통 보면 이제 소작료를 줄여달라. 내가 내년 내후년에도 농사 지을 수 있게 해달라. 이건 사실은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죠. 근데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도 급여를 늘려달라. 내지는 뭐 근무 시간을 줄여달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사는 게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투쟁이죠. 이런 것들을 생존권 투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농민운동이나 노동운동은 자기가 사는 게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존권 투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싸우다 보니까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농민 입장에선 싸우다 보니까 땅의 주인이 일본인이야.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죠. 따지려고 사장님 찾아가니까 사장님이 또 일본인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 그렇다 보니까 이제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이런 내가 조금 더 살기 좋기 위한 생존권 투쟁의 성격도 있지만 결국은 땅의 주인도 또 회사의 사장도 일본인인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독립운동의 성격도 같이 띠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규모의 운동들을 봤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건도 있어요. 사건이라기보다는 이런 운동도 있습니다. 여성운동, 형평운동 뭐 이런 운동이 있는데 여성운동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어떤 여성의 인권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여성을 무시하거나 여성을 홀대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성 인권도 강조되어 이렇게 여성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여성의 인권도 강조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게 이제 여성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평평운동은 저 형평이 저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차별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인데 백정들이 이제 우리를 차별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운동이에요. 이런 주장을 하는 운동인데 저 형평운동을 보시면 조금 갸우뚱하셔야 되는 게 백정들이 더 이상 우리를 차별하지 말아달라고 운동을 한다? 그러면 저 운동을 하기 전에는 차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왜 말이 안 돼? 사실 백정들을 차별한다라는 건 신분제가 있다는 건데 그 신분제는 어때요? 갑오개혁 때 이미 폐지가 되죠. 갑오개혁 때 폐지가 됐는데 왜 아직도 백정들이 이렇게 막 우리를 차별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냐고. 이건 사실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갑오개혁 때 신분제를 폐지한 건 제도적인 문제죠. 근데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는 여전히 신분차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식이지. 쟤, 쟤 옛날에 우리 신분제 폐지되기 전에 쟤네 집이 그거였어. 백정네 집이었어. 쟤네 집 저희 천민네 집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어울리지 마. 뭐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 차별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사실은 저 형평운동이 되게 좀 서러운 게 형평운동이 시작되는 배경이 뭐냐면 학교예요, 학교. 학교에서 평민 가정들이 이렇게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자기 이제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는데 그걸 알게 된 거야. 뭘 알게 됐냐면 우리 반에 과거에 신분제 폐지되기 전에 백정 천민 출신이었던 그 가문의 애도 우리 아이네 반에 있대.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불쾌한 거죠. 그래서 학교로 찾아와서 따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소중한 평민의 아이인데 어떻게 저렇게 더럽고 추잡한 천민, 백정의 아이와 같은 반으로 묶을 수가 있느냐. 이런 걸 막 학부모들이 민원으로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얼마나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신분제 폐지된 지 신분제 언제 폐지돼요? 갑오개혁 때 1894년이라고. 근데 지금 우리 20년대 배우고 있잖아. 그러면 신분제 폐지된 지가 이때 시점으로 20년이 넘어요. 20년이 넘는데도 여전히 문화적으로는 어떻게 천민 출신 아이를 우리 아이랑 같은 반으로 묶을 수 있냐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더 슬픈 게 사실 우리는 지금 식민지식이죠. 우리가 온 힘을 그 사람이 옛날에 뭐 양반 출신이었던 평민 출신이었던 천민 출신이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온 힘을 다 모아서 일본을 상대해도 이 독립이 될까 말까인데 우리나라끼리 뭐 너는 평민이네, 너는 옛날에 천민 출신이었네 이걸로 싸우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참 보기 볼썽사나운 모습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에게 5월 5일 어린이날을 선물해 주셨던 이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아무리 어린 소년이라도 여기서 말하는 소년은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말하는 소년은 적을 소자에 연도 연자를 써요. 그래서 남자아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나이 어린 아이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우리가 어린 아이들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 인권을 존중해주고 항상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그런 운동을 했던 분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시고요. 이게 되게 센세이셔널한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 있어도 사실은 그전에는 정말 아동에 대한 핍박과 학대 이런 게 정말 심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아동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준 분이고요. 천도교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이 천도교는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동학이 이름을 바꾼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분이 이 오른쪽 아래에 중절모 쓰신 이분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요게 이제 이번 강의 마지막 중요한 주제인데 1920년대 들어오면 민족운동이 두 계열로 나뉘어요. 근데 이제 이 문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랑 이제 수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민족운동이 두 계열로 나뉘어? 그러면 아마도 적극적 저항과 소극적 저항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두 계열은 그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 계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1920년대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거 그죠? 1917년에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20년대 민족운동은 크게 두 계열로 나뉩니다.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뉘게 돼요. 근데 이 둘은 사실은 철학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도 달라요. 민족주의는 어떤 사상이에요? 민족주의는 사실은 특별한 철학 체계가 있다기보다는 우리 민족이 잘 되기를 바라면 다 민족주의예요. 그래서 민족주의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건 우리 민족의 독립이지. 독립과 발전이죠. 근데 사회주의는 아니죠. 사회주의가 말하는 건 사실은 뭐예요? 노동자들의 승리예요. 노동자들이 어떤 사회를 장악하고 노동자들이 사회를 지배해서 경제적 평등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은 가는 길이 달라. 가는 길이 다르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는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 민족의 독립과 발전을 원하는 민족주의나 노동자들의 승리를 원하는 사회주의나 둘 다 일단 이거는 해내야 돼. 이들로부터는 벗어나야 돼. 누구예요? 일본으로부터는 벗어나야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길은 달라도 지금 당장 일본을 몰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공통점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민족주의, 너네는 사회주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한국인으로서 일단은 독립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동의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지는 게 신간회라고 보시면 돼요. 신간회가 세워지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60만세 운동이었어요. 이날이 1926년인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 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순종이 돌아가시는 장례식 날이에요. 왕이 돌아가시는 장례식 날이다 하면 떠오를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추억이 있죠. 왕이 돌아가신다는 장례식 날이다. 그럼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고종의 장례식 날이 떠오르죠. 그때 우리 뭐 했어요? 3.1운동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처럼 마치 고종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3.1운동을 전국적으로 만세 시위를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번 3.1운동의 시즌 2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순종이 돌아가신 그 장례식 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일 테니까 이때 한번 대규모 만세 시위 운동을 한번 시작해 보자라고 이제 계획을 짜는 거죠. 그게 이제 60만세 운동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목적에 맞게 잘 돼요. 대규모 시위 운동이 이런 식으로 벌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60만세 운동은 기본적으로는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함께 힘을 모아서 전개한 그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민족주의 계열 안에 독특한 애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걔들이 바로 누구냐면 자치론자들이에요. 자치론자. 자치론이 뭐냐? 자치론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게 자치론이에요. 자치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통치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좋게 들릴 수 있어요. 좋게 들릴 수 있는데 자치론자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자치론자들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일본이 우리의 독립을 허락해 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독립은 조금은 포기하고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라는 걸 인정하는 상태에서 일본한테 얘기를 잘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일본으로부터 받아오자라는 게 자치론자들의 입장이에요.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독립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우리가 독립은 안 될 것 같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일본한테 얘기해서 자치권을 받아오자. 요게 뭐 합리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기존의 독립운동가들이 이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막 만주에서 막 목숨 걸고 싸우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거 자치론 그냥 우리가 독립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영국 뭐야 일본한테 가서 우리 스스로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이렇게 부탁해보는 요런 요런 방식을 그동안 목숨 걸고 싸워왔던 독립운동가들이 받아들일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어 자치론자들이 독립운동에 조금이라도 진심인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이제 내놓는 자식이 돼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버림받는 거지. 그래서 독립운동의 뜻이 있는 사람들은 자치론만큼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자치론을 거부하는 것으로 하나로 뭉치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게 민족 유일당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 다 모아서 누구만 빼고 자치론자만 빼고 다 같이 모여서 거대한 독립운동단체를 만들자. 그렇게 만들었던 게 신간회입니다. 신간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간회를 만들게 되는 거죠. 신간회 창립총회. 그러면 이제 신간회에는 민족주의 계열도 들어오고 사회주의 계열도 들어오는데 누구만 빠지는 거예요? 자치론자들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자치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치론만 제외하고 이제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합친 게 신간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국내에서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신간회는 만주에서처럼 막 이렇게 싸우고 막 전투 벌이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신간회의 주 활동 방식은 뭐 강연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중간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1929년에 광주에서 학생 시위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이 왜 발생하냐면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이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데 오늘날의 지하철 비슷한 전차를 타잖아요. 근데 이 전차 안에 학교를 가기 위해서 전차를 탔던 이 두 명의 여학생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여학생이랑 같은 전차에 탔던 일본인 남학생이 있는 거야. 이러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보이죠? 그렇지. 일본인 남학생이 한국인 여학생 둘을 막 희롱하고 막 놀리고 장난치고 시비 걸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 장면을 누가 보고 있어요. 누가 보고 있냐면 슈퍼 테토가이 고등학교 2학년에 박준채 군이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보다 못 참아가지고 그 일본 애들이랑 싸웁니다. 근데 잘 싸웠나 봐. 테투 파이터인가 봐.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일본인 남학생들을 다 때려 눕힙니다. 확 두드려 패버려. 근데 어쨌든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경찰서로 가야죠.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이제 사안 조사를 받는데 경찰의 결론은 뭐냐면 박준채 군이 일본인 고등학생들을 때린 게 맞기 때문에 박준채 군을 처벌하겠다. 근데 이걸로 끝나.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박준채 군이 때린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게 행동한 데는 이유가 있죠. 즉 일본인 남학생들이 한국인 여학생을 조롱했던 것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받는단 말이야 그 처벌은. 그래서 일본인 남학생들은 그냥 집으로 가요. 그리고 박준채 군만 이제 처벌을 받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겠어요? 그 경찰서에 일본인 경찰관 아니면 친일파 경찰관만 있으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건 정당한 판단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광주에서 학생들이 대규모로 들고 일어서서 항일운동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죠. 근데 이제 신간회가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서 뭐 민족 차별을 중단하라, 뭐 식민지 교육 제도를 철폐하라, 막 이런 걸 주장하는데 이게 너무 기특했기 때문에 신간회가 나름대로 이때 민중대회를 열어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해 주려고 해요. 근데 결국은 일제의 방해로 중단되는 모습이죠. 결국은 신간회는 1930년대 초반에 이제 결국은 해산되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